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면 100% 확률로 미 경기는 1년 뒤에 침체로 들어갔어요. 근데 안 와요. 그랬는데 퉁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기류가 왔다고 1000m 훅 내려앉아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곽수정 리엔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사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왜 자주 안 불러주시고? 아니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근황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입추가 지나서 조금씩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입추가 지나서 더워서 뭐 꼼짝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니 이 특권책을 얼마 동안에 쓰셨어요, 이걸? 안 믿으실 것 같아갖고 좀 이래 네. 제대로 말씀드리면 한 달 보름 정도 걸려서 썼고요. 쓰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기획 단계는 기획 단계는 벌써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정도. 예. 네. 안 그래도 지금 목차 보고 예. 저는 3부부터 볼랍니다. 예. 3부 같은 내용이 더 재밌어서. 그렇죠. 정치와 철학, 역사가 붙었는데 네. 아마 이 책 내용도 오늘 이렇게 말씀 중에 해주실 것 같은데 아니 저 박사님 우선 네. 궁금한 게 네.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시청자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자 지금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 장이 막 휘청거린 게 네. 무슨 다들 하는 얘기가 뭐 갑자기 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 무슨 뭐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다 하시는 이야기죠. 뭐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소리로 이제 했는데 다 웃기는 얘기고요. 네. 불과 뭐 한 열흘 전만 하더라도 뭐 연착륙 어쩌고 그랬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갖다가 지금 박사님께서는 뭐 월가가 연준에 뭔가 이 상황을 통해서 연준에 메시지를 던진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뭐 건네는 한 7, 8가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뭐 네. 실업률 발표가 나왔는데 네. 뭐 46.5%가 나왔다. 4.65가 나왔다. 뭐가요? 실업률이 올라가서 4.3. 4.3이 나왔다. 4.3. 근데 이게 이제 당초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고 뭐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 아닌가. 또 미국의 주택의 판매가 뭐 줄어들었다. 중국의 네. 경제가 안 좋다. 뭐 다들 아시는 말씀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제가 볼 때는 건네인 것 같고 과거에 미 대선을 놓고 봤을 때 클린턴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근데 그 경제가 만약에 좋지가 않은 상황이 되면 현 집권하고 있는 정부의 당이 승리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월가가 두 가지를 그러니까 1타 2피? 1타3피. 1타3피 한 것 같아요. 하나는 월가가 연준에게 인하를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타이밍을 맞추든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예. 근데 이제 누구나 다 7월 달 안 했으니까 이제 9월 달에 할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0.25 소리가 나오니까 그러지 말고 통 크게 하자. 트럼프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돌이 던져진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겠어? 그러면 민주당이 계속해서 집권해 나가는 게 유럽 동맹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기업이 물건을 팔아야지만 기업도 존속을 하는데 중국을 포위하고 두들겨 패더라도 적당하게 해야지 너무 심하게 하면 안 좋지 않나? 이제 아마 이런 메시지가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속내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참에 월가에서 조금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핑계가 뭐냐면 엔캐리 트레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우에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금리 올리겠다. 0에서 0.1을 0.25% 올렸는데 또 올리겠다 이래버리니까 그걸 자금이 뭐 얼마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많이 돌아봐야 뭐 한 2천억 달러? 1조에서 2천억 달러 정도? 2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정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2천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2천억, 2조죠 20조, 뭐. 200조. 2천억 달러. 아니 우리 돈으로 2천억 달러. 2조, 20조, 200조, 275조죠. 260조. 맞죠? 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거 뭐 껌값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일본을 자꾸 이렇게 트리거가 됐다. 그러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저렇게 엔화가 강세로 갑자기 돌아버리니까 160엔 가다가 140엔대로 푹 꺼져버리니까 외국인 투자애들이 어이구 깜짝이야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해서 뭐 니케이 지수가 8년 만에 떨어지고 어쩌고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본 중앙은행하고 미국 연준이 과연 그렇게 소통이 없을까? 서로가. 그리고 중국 애들이 1조 3천억 재무성 채권을 들고 있다가 5천억 팔아치웠을 때 그 5천억 사준 애가 누군데 일본인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던 애들이 갑자기 말도 없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걱정을 해서 돈을 확 빼가지고 주식을 떨어뜨렸다? 좀 뭐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사후적으로 해설하는 시황쟁이들이 갖다 붙이기엔 딱 좋은 얘기죠. 그렇죠.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엔화가 갑자기 급격하게 강세로 가니 뭐 엔캐리 청산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말은 다 되죠. 논리적으로. 예, 다 논리적으로. 되는데 예.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딜을 하면 예. 한창 그 속내를 생각할 정도의 깊이가 있는 딜을 하지 예. 금방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딜을 하나요? 잘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뭔가 감춰진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미 연준이 던지는 메시지 하려고 그러면 0.25 하지 말고 0.5 정도 해라. 그리고 0.5 정도 하는 이유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게 미국 경제나 기업 그리고 동맹국들에게도 예.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겠냐. 카멜라 해리스를 적극적으로 대놓고 맹시적으로는 지지는 못하더라도 월가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마 그런 쪽이 아닌가 저는 싶어요. 그 메시지 던지려고 그렇게 피를 봐요? 피를 본 거는 일부러 한 건 아니죠. 일부러. 그러면 그건가? 예. 뭐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고. 뭐 하여튼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어디 좀 부러지고 지금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냥 보험회사 연락해가 그걸로 아니면 이 장에다 또 쇼쳐갖고 공매도 쳐서 뭐 또 다 챙길 거 챙기면서 이 장을 만들었나요? 이진우 소장님도 네. 잘 아시지만 네. 이게 지금 살을 빼먹었다 뭐 발골을 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기관들은 예. 프로그램 매매하면 예. 손해 보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숏하고 롱 하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여기서 숏 치면 가격 떨어지니까 여기서 롱 해버리면 합치면 이게 더 많이 롱에 대한 가치가 많지 숏이 많습니까? 저는 기관들은 손해 본 게 아무것도 없고 소위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개미털기라든지, 예, 뭐 양털깎기라든지. 양털깎기라든지. 결국 그런 결과를 가져다 놓으니까 네. 시장은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개인 투자가분들이 큰 손해를 좀 보신 것 같고 이거는 시장에서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다른 선물 시장에서 어떤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한몫 잡았고 블랙락 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매집을 예? 했다. 블랙락 예, 매집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던져진 메시지는 시장의 개인 투자가들이 신호를 잘못 받아들였고 제대로 속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해프닝인데 결과론적으로 놓고 보면 논리는 뭐 일본 우에다 총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총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 왔는데 온 과정의 전체의 흐름은 개인만 손해를 봤다. 그리고 왜냐 그런 말씀하신 대로 이준수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미국 경제가 공중에 계속 떠 있을지 예. 연착륙할지 긍정적으로 해석했지 부정적으로 해석한 적이 예. 없었다면 아무리 시장이 이 낙관론을 편다 하더라도 저희들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시장을 일단 시니컬한 모습으로 관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비껴놨다. 특히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예리한 분석을 비껴놔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했다. 이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인 투자가들이 손해를 본 이 심리적 패닉 상태에 몰려들게 한 어떤 그 단초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7월 말 8월 초 이제 이거 넘어오면서 오늘 이제 8월 9일이니까 한번 오늘 달력 펴놓고 한번 거래를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 지난달 30, 31일이 화수 이때 BOJ 통화정책회의가 이틀 먼저 있었고 31일 날 금리 인상 시작했고 그날 밤에 7월 FMC가 있었고 우리 9월 가서 금리 낮춰줄게 소리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목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날 뭐 고용지표 나오고 목요일 날은 또 8월 1일 합시고 ISM 제조업지수 나오니까 또 언제 그 ISM 제조업지수 쳐다봤다고 경기 침체니 어제는 또 뭔 놈의 매주 나오는 주간 실업수 오늘 하루 종일 시황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아이고 그러면 뭐 경기 침체 아니고 뭐 고용지표 실업률 뭐 4.1이나 4.3이나 그거 했다고 경기 침체고 그래서 이제 이래갖고
일주 한 하나 둘 셋 넷 31일 1일부터 1, 2, 3, 1, 2, 5, 6, 7, 8, 9 딱 7거리일 동안에 생 쇼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웃기는 게 31일 날 우에다 총리가 필요하면 금리 인상 계속하고 기자들이 이번에 아니 0.1에서 갑자기 0.22도 아니고 0.25까지 왔는데 0.5가 그러면 상한이냐 했더니만 그거 상한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했어요. 고래놓고 나서 딱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부총재 시켜가지고 시장이 불안해서 금리 인상 안 할 거겠다, 안 하겠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누구 전화 받은 것입니까? 옐런 전화일까요? 뭐 바이든은 뭐 전화할 정신 없는 거고. 옐런은 재무장관이니까 옐런이 지금 뭐 전화 걸어가 미 재무성 채권 조금 더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채권이 안 팔려갖고 고민인데 어떡하죠? 이 말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에다 총리가 그러면 우리 저 와타나베 부인들 좀 동원해가지고 좀 사게 할까요? 그러려 그러면 조금 시장이 좀 시끄럽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총재고 재무부 장관인데. 근데 저는 그게 지금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예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건데. 그럴 텐데요. 제가 알기로는 2013년, 15년에도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을 했단 말이에요. 2013년, 15년? 네네. 그때도 개입을 했는데 미 재무성에서 눈 감아줬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아는 게 피터슨 II에 있을 때 세미나를 했었어요. 2013년에 소위 그 4월 달에 구로다가 QQE 들고 나온 2013년이고 그렇죠. 2014년 10월 달에는 뭐 명색이 QQE2라지만 사실은 후생성이 그 GPIF 보고 해외로 투자 늘리라 했던 그거 아닙니까? 그건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계세요. 대충 그냥 2013, 15년 그러시지. 뭐 그걸로 밥 먹고 삽니다. QQE를 했는데 그때는 눈 감아줬어요. 그때도. 그렇죠. 미국에서. 원래 미국 의회에서. 눈 감아준 게 아니고 뭐 오케이 사인이 나야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160 가면서 170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 나온 게 재무성 채권 5천억 달러를 사주니까 미국으로서도 뭔가 리워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뭔가 내밀한 이야기가 오간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한 게 딱 일본으로서는 확인한 게 한 가지가 분명한 게 있죠. 엔화는 아시아에 있어서 안전자산이다. 엔케이 트레이드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을 가져간 것 같아요. 달러가 안전자산이듯이 아시아에서는 위안화는 아직 엔화를 따라가지는 못한다. 그 서로의 위치를 확인한 셈.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문제는 우리 투자가들, 개인 투자가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건데 이제 그럴수록 의진우 소장님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 계셨던 분들이 지금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다. 예를 들면 이게 뜬금없다. 어떤 해프닝인지 심리적 상황에 패닉을 당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봐라는 목소리를 막 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인 투자가들이 조금 갸우뚱하면서 기다려보는데 뭐 한 이틀 사이에 그냥 금요일, 월요일 그냥 다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다 팔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팔고 난 다음에 개인 투자가분들 중에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보면 뭐 이것저것 테이블에서 뭐 주식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개인 투자가들이. 근데 저는 뭐 기관이나 이런 큰 고래들은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뭐 알아서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고등어 때나 멸치 때 정도는 걱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이번에 이렇게 그 한 번의 해프닝이 나중엔 전조 현상으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언젠가 한 번은 삐끗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미국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그 뒤에 1년 뒤에는 반드시 침체가 온다 그랬고 싼 법칙을 말씀하셨으니까 실업률이 0.5% 상승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건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라고 했고 1980년부터 미국의 그 NBER 경제협회 경기 사이클 지도를 보면 그래프를 보면 분명하게 그게 또 나와 있고요. 그것도 역시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제 쌈의 법칙, 즉 통계적 법칙이 맞아떨어지든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경제적 법칙이 맞아떨어지든 이거는 틀림없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한번 예방주사를 뚝 두들겨 맞은 것인지 아니면 내년도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취임식이 마치고 3월달 미 연준이 공개시장 회의를 했을 때 0.25를 하면 너들 또 온다. 그때도 0.5 해라 이 말을 지금 던지는 건지 그러니까 월가하고의 어떤 기싸움인 건지 큰 덩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재무부나
미국 재무부라든지 이쪽하고 싸움이 아니라 기업인들하고 월가하고 싸움이다. 특히 이번에 인텔 주가가 20%인가요? 예. 확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요새 뭐 20%는 무슨 급등 급락도 아니고 요새는 뭐 연변에서는 그런 것 갖고는 그냥 뭐 약보합, 뭐 강보합 그러죠. 예. 그러니까 연변에서 말하는 투로 하면 이제 약보합, 강보합세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실적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것이다. 거시적인 지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필립스 커브상에 금리가 떨어지면 실업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반대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제가 보는 현실적인 내용은 침체는 온다. 오게 돼 있다. 100% 확률로 온다. 이게 사실은 2024년도에 왔어야 되는데 딜레이 된 것 같다. 지금이 2024년입니다. 네, 2024년에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게 딜레이 된 것 같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는 대선이 있는데 과연 미 연준이 민주당에게 불리한 걸 할까? 공화당에게 유리한 걸 할까? 뭐 이런 정치적인 판단도 좀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박사님이 작년에 이미 작년이면 2023년 2023년과 미국과 한국 경제 전망 그리고 2024년의 전망 다 이제 둘 다 뭐 어려운데 2024년은 2023년보다 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이제 경기에 대한 진단인데 그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식자 우환이라고 박사님 같은 분들이 뭐 저도 약간 그쪽 류지만 좀 좋게 얘기하면 좋을 텐데 좋게 얘기하는 사람 많다고 좀 듣기 거북한 소리를 하시는 중에 이른바 닥터 둠 류의 한 분이 있어요. 박사님도 곽 박사님도 인정하시죠? 그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 입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왜 자꾸 홍시 맛이 나냐고 물으시면 저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니 제가 닥터 둠도 아니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홍시 맛이 나요. 아니 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면 100% 확률로 미 경기는 1년 뒤에 침체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래서 24년에 침체가 온다고 했어요. 근데 안 와요.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경기 좋다 그러고 연착륙 한다고 그러고 공중에 계속 떠 있을 거라 그러고 그런가? 내가 틀렸나? 참 살다가 보니 1%의 확률도 존재하는구나. 그랬는데 퉁 떨어져 버려요. 갑자기 기류가 왔다고 1000m 훅 내려앉아 버렸어요. 터뷸런스가 왔어요. 지금 뭐 식기 쏟고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게 비상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전조현상일 수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5년도에 침체는 한번 올 거다. 아니면 2024년도 하반기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 그 침체라고 하는 게 공황이나 불황의 의미가 아니고 경기가 연착륙하듯이 내려앉을 것인지에 대한 침체인데 말씀 주신 대로 실업률이 4.1이다가 4.3이 됐어요. 침체냐? 글쎄요. 그 우리 때 그 쌍팔년도 경제학에서는 그 완전 고용인데. 4.1이나 4.3이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 자연 실업률 수준이지. 정확한 용어로 하면. 이제 그런 수준인데 언론에서 그렇게 막 내시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이 많이 고민을 저는 기관은 걱정을 안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관 걱정할 필요 없고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고 재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가분들을 제가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이제 소장님 같은 분은 현장에서도 계셨고 직접 파생 상품도 거래를 해보셨고 더군다나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 경험을 전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소장님 같은 분들이 현장에서의 이게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트레이더들은 어떤 움직임을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현장에서 이런 트레이딩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가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죠. 보십시오. 기관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괜히 설레발로 갖고 있던 거 팔아봤자 억울하다. 하루 이틀 기다리면 되는데 길어봐야 1년 기다리면 되는데 그거를 왜 파십니까? 이제 문제는 신용거래 하신 분들. 그렇죠. 이제 이거죠. 핵심은.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칼 같은 손절매라는 게 쉽지 않은 거는 현실이고 이번 이 폭락장을 거치는 와중에도 실제 수급 상황을 보면은 개인은 매수였어요. 그러니 이제 결국 레버리지 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털려나갔지만 그렇죠. 뭐 신용 잔고를 보더라도 정리가 좀 됐지만 네. 나머지 분들이야 뭐 10% 가지고 있던 거 15% 까졌다고 20% 마이너스 됐다고 해서 손절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장이 좀 살아나니 이제 한숨 돌리고 네. 그게 좀 더 현실적인데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이제 박사님의 그 경기관을 들어봐야 되는데 요 부분이 재밌잖아요. 그 클로디아 쌈 자기가 근래 들어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코노미스트인데 경제학자인데 전부 쌈 그리고 뭐 이상한 데서 샴샴 하면서 이름을 갖다가 이상하게 불러서 그렇지. 그런데 딱 그 파당성이 드러나더만요. 이번에 7월 고용지표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차이가 최근 3개월 평균이 12개월 내 최저치하고 0.5%포인트 넘어가면 침체 돌입이다. 예전에 한 번도 예외 없었다는 게 쌈 룰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0.53%포인트가 돼서 온데 다 불려나가고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침체는 아니에요 이러면서 자기의 모델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래놓고 나서는 그렇지만 이 쌈 룰은 아직까지도 렐러번트해요. 뭐 유의미해요. 나 민주당이야 이거 티는 내고 그 대신 이것도 그러면 이제 룰도 아니고 이론도 아니고 이거는 가설이죠 뭐 쌈 가설이죠. 그 샘스 룰, 클라우디아 샘스 룰의 그 생략된 말이 스태티스틱 룰입니다. 그러니까 통계적 법칙. 이게 어떤 경제 법칙이 아니고 통계 수치상에 왜 주식 분석하시는 툴 보면 오실레이터 찾고 스토캐스틱 숫자 찾고 하지 않습니까? 인덱스. 그런 통계적인 하나의 툴일 따름이다라는 의미인데 0.5%포인트 상승을 하면은 쌈 룰에 의해서 침체가 온다라고 하는 건 통계적, 연준도 그랬어요. 통계적 룰이니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미 연준 입장은 소장님 말씀 주셨지만 4.3 실업률 경기 나쁘지 않은데 아직까지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쌈 교수가 뭐 인터뷰를 한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이게 뭐 장기 침체로 간다든지 경기 침체로 진입을 했다라고 확신하기에는 자기도 좀 조심스럽죠. 그러면 작년에 그 경기의 진단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지금도 침체가 올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침체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야 된다. 예, 왔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왔어야 된다. 예. 근데 이걸 자꾸 딜레이 시킨 거는 일본의 도움을 받은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소장님한테 이런 말씀, 시청자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어떻게 코웃음을 치실까 약간 좀 걱정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사마 빈 라덴을 갖다가 10수년간 추적해서 박살을 내버렸잖아요. 예, 그랬다고 그러죠. 미국은 한번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항상 갚아드립니다. 은혜를 갚고. 네, 2003년도에 달러 기축통화 버리고 통화 바스켓 하자는 이야기 했었거든요. 2003년도예요? 2003년도입니다. 제 생각에 2001년 아니면 2003년도에 그러니까 그중에 중국, 프랑스,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 동조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압력을 넣었죠. 무산됐죠. 뭐를 하자 했다고요? 기축통화 달러를 버리고 통화 바스켓으로 기축통화를 새로 만들자 그랬어요. 세계 주요 통화. 그게 미국이 제안을 했다고요? 아니요. 미국은 제안 안 하고 중국, 프랑스, 오펙 그쪽 플러스가 애들이 야 우리 맨날 저 달러 밑에서 이 꼬북 노릇 하지 말자. 중국이 2001년도에 WTO 가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돈 좀 벌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미국의 패권이 너무 좀 심하다고 느껴놓으니까 2003년쯤 돼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지그시 눌렀죠. 프랑스나 오펙 회원국들에게 눌렀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싶어갖고 런던 금융시장에서 서프라임 채권 500억 달러를 일시에 매도를 해버립니다. 시청 여러분들은 그 내용은 잘 모르실 건데 제 다른 책에 제가 그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500억 달러를 매도한 게 무엇이 됐냐 그러면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의 단초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한 5년, 4, 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갚아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갚아주는 겁니까? 갈아주는 겁니까? 뭐 좋게 해석해서 갚아주는 거죠. 그동안에 2008년도 북경은 올림픽을 했지만 미국은 서프라임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북경이 8월 달에 올림픽하고 축하하고 난리가 났을 때
미국은 한 달 뒤에 리만 브라더스가 9월 15일 날 부도가 나기 시작을 하고 세계 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난리가 났었죠. 그 과정을 지금 미국이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신채 여러분께서 뭐 믿거나 말거나 식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제 하나의 컨스피러시 시오리 이론, 음모론적인 이론이면서 현실 타당한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국이 현재 LGFB 지방 자동화 기관인가요? 유동화 기관, 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이라고 하는 LGFB하고 그림자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의 폭락, 요 세 가지가 일본이 1985년 프라자 합의를 끝내고 두들겨 맞기 시작하면서 미일 반도체 협정 3번 두들겨 맞고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으로 갔거든요. 중국이 지금 그 과정을 지금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단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엔화는 프라자 합의 때 엔화를 많이 매입을 해가지고 엔화를 약세로 돌려놔 버렸잖아요. 엔화 강세로 돌려놨잖아요. 죄송합니다. 엔화 강세를 한 340엔, 50엔 하던 거를 140엔, 130엔대로 확 떨어뜨려 버렸거든요. 60% 이상.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행동이 없이 사실 2008년도에 그걸 요구를 했어요. 중국 보고. 똑같이 45% 절상해라. 위안화를. 안 했죠. 중국이. 중국은 이번에도 2년 전에 판공성을 인민은행 총재로 임명을 했거든요. 중앙은행 인민은행 총재로 임명을 했는데 판공성이가 외환위기 환율 전문가입니다. 금리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가 저샤오찬하고 이강 다음에 방금 판공성 오랜만에 듣네요. 참 그러고 보니 중국 그동안에 들여다보지 않았네. 오랜만에 듣는 이름입니다. 그 이강까지만 해도 금리 정책이 상당히 왜냐 그러면 전부 다 부동산 개발이니까 금리 나가는데 가만 보니까 금리가 이제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칫 잘못하다 어딘가 뭔가 덫에 걸렸다는 느낌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판공성으로 교체하고 환율 전문가 놓고 그다음에 사모기 시작한 게 금입니다. 아시아 외환위기 때 금이 홍콩에서 디펜딩을 해서 홍콩에서 본토로 넘어오는 거 막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미국의 침체의 소리는 중국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현 상황을 이게 지금 우리를 표적 삼아서 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다가 시진핑 주석께서 중국 경제 어렵습니다. 고해성사를 한 게 보통 같으면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고해성사를 어떤 식으로 했죠? 중국 경제 어렵다고 이야기했죠. 이번에 삼중전에서요? 7월 26일 날 허베이 회의 중요한 회의 있잖아요. 그 원로들끼리 모여서 하는 회의. 그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생뚱 질문에 지금 뭐 중국에 시주석 말고 원로를 할 만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까? 어디 다 쳐냈는데. 그래도 이제 원로라고 모셔서 밥이라도 한 끼 먹일 수는 있겠구나.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은 솔직하게 이제 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고백을 하고 어려운 얘기 했네요.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우리 이진우 소장님 비롯해서 연합뉴스 경제TV에서는 좀 더 이런 그 내막적인 이야기들 소위 일반 언론들이 커버를 못하는 내용들이 어딘가는 하나씩 툭툭 튀어나올 것 같거든요. 그거를 좀 시청자분들이 전달해드리면 이번 이 싸움이 숭홍빈의 환율 전쟁에 버금가는 하나의 전쟁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경기 침체니 일본 우에다 총리의 금리 인상이니 이렇게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이 향하는 타겟은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것. 이 중국 경제에다가 항복선언을 받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근데 그 항복선언이 뭐냐? 투자를 자유롭게 하게 해달라. 미국 기업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투자 이익을 빼갈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기타 등등 뭔가 있을 것 같다. 그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노동시장 경직성을 얼마나 유연하게 바꿔놨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바꿔줬죠. IMF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꿔줬잖아요. 시중은행 다 매각하고. 이제 그런 형태를 지금 평화롭게 해결하고자 미국과 일본이 던지는 게 아닌가라는 엉뚱한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 그 정체성이 이제 무너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 다 들어달라는 얘기는 미국이 하는 얘기는 다른 애들이 다 내 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와바리 하나씩 받아갖고 이렇게 먹고 살고 지 식구들 챙기듯이 니도 여 들어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 말씀은. 메시지가 있죠. 전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그거를 해석해내지 못하는 이유는 있겠지만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미국에서 나오는 뭐 일간지들 예.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파이낸셜 타임즈의 그 행간을 읽다 보면 좀 이렇게 라인이 겹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방송용으로 막아뜬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말을 못 하는데 뭔가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지금 상황이 미 대선을 앞두고 월가가 던지는 메시지면서 동시에 중국에다가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요 두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장의 파동을 보신다면 개인 투자가들께서는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러면 당신 말처럼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랬는데 오는 거냐? 아 온다. 올 수밖에 없다. 근데 소장님 너무 잘 아시죠? 경기 침체 보통 한 몇 년 가던가요? 뭐 길어야 1, 2년 아닙니까? 그렇죠. 예. 9개월짜리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 경기 침체는 오래 가지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미국의 특징이 경기 침체를 미국이 가져서 오롯이 내 탓이요 하기보다 항상 옆에 나라에게 던져주더라.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렇다 그러면 미국의 경기 침체는 어떤 의미의 침체일지는 미국 경기 자체의 오롯한 침체가 아니라 중국이나 아시아 국가 내에 이거를 읽어내지 못한 국가들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에 멀리 볼 것 같으면 가까이는 코로나 때였고 통화정책에서의 뭐 제로금리, 양적 완화,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거기다가 뭐 MMT, 현대화폐 이런 뭐 들이대면서 뭐 괜찮아. 네. 옛날 그런 얘기는 다 쌍팔년도 얘기야. 그거 뭐 20세기에 또 뭐 학위 받은 인간들 하는 얘기 이제 듣지 마. 돈 찍으면 다 돼. 이게 이제 그거였는데 거기다가 재정으로도 막 팍팍 뿌려주고 그렇게 해서 코로나는 넘어왔고 그 이전에 2008년부터 사실 그거 했는데 그 소소한 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리콘밸리 은행 터지고 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전부 다 갖다 덮었어요. 야 제이미 다이먼 네가 알아서 해. 다 인수해. 자 이렇게 왔고 중국도 아닌 말로 저 뭐 온통 이제 유령 도시에 이제 빈집에 거기다 뭐 홍수까지 심하게 나고 해서 정신 없을 텐데 어쨌든 요래를 덮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금년은 무조건 덮고 간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결국은 중국이 답을 해야 되고 미국이 그거를 뻔히 보고 있는데 그 미국은 도대체 어떤 생각이냐. 아니 다이먼 JP 모간 회장이 체이스 회장이 바보가 아니고 그래도 글로벌 투자은행 중에 5대 은행 중에 하나인데 이 은행장이 경기 침체가 아주 빡세게 올 수 있다. 금리 6% 8% 갈 수도 있다. 금리 6% 8%에다가 다우 지수가 뭐 60% 70%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다른 쪽에서 나오고 이 정도면은 지금 그 사람들이 보는 시야는 우리가 보는 그 관점과 다른 방향이 지금 맞춰져 있다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MRA하고 CT를 다 찍어가지고 보고 있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를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자꾸 미국 경제 경기 침체 불황을 이야기하지만 중국이 안고 있는 정치 체제, 사회주의 일당 독재, 공산당 일당 독재의 체제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가 존립할 수 없는 이 상황, 딜레마, 이 갭을 어떻게 누가 무슨 방법으로 메울 것인가. 이거는 중국의 인민들의 성격, 국민성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 정부는 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뭐 사람을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넣든 말든 괜찮다. 단 내 돈에 손대지 마. 내 물건에 손대지 마. 이게 중국민들의 특성 아닌가요? 뭐 제가 너무 간단하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펄 에스버그의 대지를 읽어봐도 그렇고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격은 정부는 정책 만들면 우리는 대책 만들면 되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의 상황을 놓고 미국이 고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거를 압박을 해야지 미국 경제의 침하가 중국은 공황적 상황이나 불황적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수탈할 수 있겠는가. 나쁜 말로 하면 더 많은 이익을 우리가 픽스시킬 수 있겠는가. 아마 이 고민을 전략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우에다 총재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유 그래도 우리 아직 곽 박사님 흥행 티켓이
흥행 파워가 있으시다. 우리 보통 일부에 예. 이만큼 동시 접속 없으신데 지금 한 1,700명 넘게 함께 하시면서 예. 지금 한참 반꿀 논쟁이 벌어지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은 예. 곽반꿀, 진반꿀, 예. 이진호하고 곽수종 반대로 하면 꿀 떨어진다는 그 얘기. 그래서 지금 이제 반꿀 둘이가 나와갖고 뭐라 하니까 지금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좀 잘 듣자. 잘 듣고 반대로 하면 돈 된다 이건데 이제 좀 헷갈리게 해드립시다. 예. 예. 뭐 우리가 말하는 게 이제 반대로 하면 돈 된다 싶어서 이제 평소보다 많이 와서 듣고 계신데. 예. 아, 훌륭한 분들이 많이 보시네요. 우리 그 정도 수준이 되면 하산하셔도 곽반꿀이고 됩니다. 진반꿀인 줄 아셨다면 이거는 예. 벌써 수준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침체는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 투자에 던지면 안 된다. 뭐 레버리지 있어서 털리는 건 할 수 없고 침체가 와도 주식은 안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침체가 와도 주식은 안 빠진다. 아, 종목 따라서 안 빠지는 것도 있죠. 종목 따라. 네, 종목 따라. 근데 그러나 지수는 빠져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장이 빠져야죠. 그럼요. 예, 빠지죠. 네. 그 제가 작년 8월달에 전망서를 쓸 때 기본 시나리오로 놓은 주가 지수가 코스피 지수는 2,200에서 2,500이었습니다. 딱 짜게 주신다. 저는 2024년을 아주 나쁘게 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몰아쳐야 되는데 네. 이 몰아치지 않는 게 저는 지금 이상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반대로 하셔가지고 뭐 큰 수익을 보셨다면 축하드릴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1년 딜레이가 됐다, 아니면 반기 딜레이가 됐다 그러면 오히려 충격은 더 커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어떻게 하면은 개인 투자가분들을 리딩을 해드릴까. 그래서 주식을 처분하기보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쇼텀 트레이딩 하지 마셔라. 예, 그리고 돈 빌려서 하지 마셔라. 예. 예, 적금 들듯이 10만 원, 20만 원씩 꾸준하게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408쪽에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구글 이런 회사에다가 각 회사들이 IPO를 했을 때 10,000불을 투자했을 경우에 지금 얼마가 돼 있을까?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예, 있네요. 66억에서 44억입니다. 이거 지금 미국 얘기입니다, 박사님, 그죠? 그래서 제가 미국 얘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한국 주식에 주식 투자할 게 있나요?라고 여쭤봅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오리진을 갖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패스트 팔로우들은 뭐 이걸 갖다가 100불짜리로 만들어서 파는데 이 미국같이 오리진을 만든 사람들은 한두 개 팔면서 이거를 1,000불에 팔더라. 이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머쓱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한계는 부가가치 밸류 에디드 측면에서 1,000불이지만 이 사람이 만들어내는 밸류 에디드는 50불 정도밖에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애플이 스마트폰을 팔면 700불 팔면 270불 가져가는데 삼성은 갤럭시 팔면 60불 가져간다. 근데 파는 숫자는 많다. 그러면 100개 팔았으니까 애플보다 수익이 많고 매출이 많으니까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냐?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오리진은 미국에 있으니까 주식을 사시고 투자하시려고 그러면 서학개미가 한번 돼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 20년 30년 뒤에 글로벌에 보도가 있을까요? 경계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절이 올 때를 대비해서 대부분 다 20대에서 30대 젊은 투자분들이 계시면은 20년 그래봐야 50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연금 문제, 뭐 개인 어떤 퇴직금 문제가 생길 건데 그렇게 했을 때 10년, 20년을 갖고 있으면 복리로 계산해서 적어도 6% 이상 수익은 얻더라. 1,000불을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그러면 그 돈이 미니멈 2억은 되더라. 6%로 하면 복리로 하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9% 보통 주식 10년 갖고 있으면 10% 수익 낸다 그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년 갖고 있어 10% 같으면 이건 남는 장사가 아니죠. 아닙니까? 은행에 넣어놔도 10년 가면은 뭐 아니 그러니까 뭐 매년 이렇게 하면 기본 수익 연평균 수익률 10% 나와. 연평균으로 연평균으로 10%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그런데 거죠. 우리나라에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루에 30%가 가능하니까 그게 연평균 10% 갖고는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연변에서는 뭐 연평균 10%는 그거 뭐 수익도 아닌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 시장이지만 주식 시장도 상당히 스페큘리티브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개인들이 들어와서 작전하는 분들과 경합을 한다, 힘겨루기를 한다, 백전백패다. 그러니까 서학개미가 되셔가지고 차라리 미래의 국경 없는 사회가 될 것이고 미래의 쇼핑은 국경 없는 쇼핑이 될 거니까 그 달러로 물건을 사시는 게 어떻겠느냐. 저는 미국 거 사시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십니다. 저도 뭐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뭡니까 예. 그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뭐 복싱을 하든 탁구를 치든 예. 내가 질만한 놈한테 지면은 덜 억울하죠. 그렇죠. 예. 어제 우리 탁구는 보니까 안 되더만요. 아무리 우리 신유빈 선수, 뭐 전지희 선수가 잘해도 예. 중국 애들하고의 그 격차가 보이니까 예. 그거는 지는 게 맞는 거고. 예. 근데 뭐 우리가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뭐 미끄러져서 부상이 나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지고 이런 건 억울한데 예. 우리 한국 정신은 억울한 상황이 너무 많아갖고 예. 어차피 뭐 먹고 터지고는 반반인데 예. 아는 데 가서 터졌으면 쉽고 벌렸으면 좋겠고. 근데 그나저나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자본주의 적은 자본주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박사님?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은 모든 공정한 경쟁과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더라.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 깨질 만한 데 가서 깨지고 벌 만한 데 가서 벌었으면 프라이드가 있는데 그러지가 않는데 원인이 뭘까를 제가 이제 한번 추적해 봤죠. 아, 그래요? 네. 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보자. 뭐 참 많이도 다루셨다. 이게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책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 게 공자, 맹자, 노자, 한비자, 법가 이런 분들이 수많은 동양 철학을 펼쳤어요. 예. 근데 그분들의 철학은 간단합니다. 서로 나누고 평화롭게 행복하게 은전을 베푸고 도덕적으로 살자. 여기서 끝나요. 근데 서양의 자본주의의 역사를 쭉 그 네안데르탈린부터 시작을 해서 쭉 찾아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하시지. 그 당시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요? 사실은. 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입니까? 20세입니다. 아, 20살 정도에 예, 죽어요? 20살 정도 죽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20살 정도 태어나서 20년 사는데 이 사람들이 뭐가 제일 핵심 이해관계였을까? 생존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생존하고 그다음에 번식하고 의식주였을 거예요. 그럼 인간의 본능은 의식주에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이게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까지 문자와 언어가 생기면서 하나의 체계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생산이 늘어나고 막 도구가 발전하고 하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와서 저도 미국 가서 공부를 하고 왔지만 네. 학부에서 경제학을 우리나라 대학에서 배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미국식 경제학 이야기지. 그렇죠. 다시 말하면 미국식 자본주의 이야기지. 네. 하지만 미국식이 아니라 더 들어가면 유럽식 자본주의, 유럽식 뿌리는 그쪽이니까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 유럽의 철학의 뿌리는 어디냐? 그리스 로마에 있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 로마 철학부터 다시 얘들은 어디서부터 뿌리를 가져왔느냐? 중동에서 가져왔더라고요. 중동 어디?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다음에 어디? 저 밑에 인류가 수메르까지. 예, 수메르까지.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을 쭉 따라서 놓고 보니까 야, 이 자본주의가 이름은 참 좋은데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수탈해도 자본주의고 은덕을 베풀어도 자본주의고 다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일도 양단할 수 없는 이상한 형태의 시스템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10%가 국가부의 70% 이상 또는 70% 가까운 포지셔닝을 취하고 있단 말이더라고요. 그럼 이게 선인가 악인가 어떻게 구분할 건가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당연히 인정이 돼야 되잖아요. 네. 이게 전부 유럽식 시스템 아니에요. 예. 유럽식 철학이잖아요. 네. 교황이 마키아벨리 군주론 읽으셨겠지만 교황이 전쟁터에 장군복 입고 나가 싸운 거 아시죠? 한참 때 그랬죠. 16세기 초에 그랬습니다. 율리시스 6세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군복 입고 뒤에 성가대 세우고 돌진압부대 해가지고 나가 싸우고 그랬어요. 근친상간도 있고요. 골치 아파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쭉 지나오면서 제가 이 책에는 그런 말을 안 썼습니다만
교황마저도 네. 종교마저도 정신적 제국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그게 자본주의를 타고 들어가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상업 자본이 만들어지는 게 정당화되고 그게 나중에는 민초들의 인권까지도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게 막스까지 쫙 갔거든요. 예. 이제 그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모든 것은 허락을 하고 기회는 균등하게라는 이름을 대는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나요 지금 우리 사회에? 이제 그런 질문을 제가 이 책에서 읽어보시면서 보시라. 근데 여러분들께서 부자 되실 생각이 있으면 서양식 부자 되는 방법은 이러이러합디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숏텀으로 돈 빌려서 단기 트레이딩 작전 세력 하듯이 하지 마시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서 동료들끼리 오늘 이 주식 사자 저 주식 사자 그건 작전도 아니고 그냥 동전치기 하는 수준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적금식으로 미국의 오리지널 기술을 개발하는 업체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고 보면 소위 말해서 M7 정도가 되면 미래의 연금 정도는 보장해 주지 않느냐라는 걸 제가 보여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박사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저기 뭐야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영상에서도 이렇게 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하시는데 트럼프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세요, 박사님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보여주는 글로벌 질서의 리더십이 예. 트럼프가 돼도 상관이 없고 예. 해리스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틴 있죠, 예. 시진핑 있죠, 예. 김정은 있죠, 예. 슐츠 독일 장관이 있죠. 그다음에 네. 영국의 총리, 새 총리 이번에 영국은 요새 총리 존재감 없고 그렇죠. 그저 이미 뭐 끝났죠. 마크롱 정도나 마크롱도 이번 선거에서 대표했죠. 이 추세에 만약에 트럼프까지 가세한다 그러면 이게 세계에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 지구에서 던져지는 새로운 질서의 변화는 뭘까? 이걸 놓고 봤을 때 미국이 빨리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옛날에 헨리 키신저나 조지 슐츠 국무장관 같이 걸출한 국무장관이 나와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고 글로벌 질서를 한번 제대로 끌고 왔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트럼프는 아니다. 왜? 거짓말이 너무 심해요. 만약에 이진우 소장님께서 네. 트럼프와 같은 행동을 했으면 예. TV에 나와서 방송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34건이나 기소가 돼서 그 여성분에게 선거 전에 돈까지 찔러서 입막음용으로 한 게 유죄가 다 기소가 됐고. 그 대목에서는 저 박사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지금 없어요? 박사님도 지금 한쪽만 보신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면 트럼프 쪽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 34개의 기소가 다 그거 하다면은 유세장마다 저렇게 유세장마다 구름처럼 몰려드는 저 사람들 전부 또라이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시민들도 그건 아니고요. 네. 도라이라는 건 아니고 네. 트럼프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Th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거기에 다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성족이 여기다가 오렌지색 트랜스젠더 동성애자들 좋아하는 그거 가운데 성족이 백악관에다가 이게 지금 미국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결국 민주당의 어떤 프레임인데, 예. 프레임인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뭐 남의 나라 이래 감나라 대추나라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답답한 게 이제 그거죠.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유럽과 중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민주당 쪽의 리더십을 바라는 거는 문제를 악화시켜서 그러니까 칼로 째서 바로 수술하는 것보다는 수술은 해야 되는데 이게 물리치료 해가지고 나을 수 있으면 낫는 게 우선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저는. 또 일본에 오늘 또 지진 났다면서요. 7.1 났다 그러네. 지진인데 지진이 항상 3단계 아닙니까? 예진, 본진, 여진. 예. 그러니 요번에 우리가 한 일주일 겪었던 이게 그냥 뭐 그렇죠. 단발성 쓰나미 내지는 그냥 한번 흔들리고 마는 건지 이게 하나의 오멘 전조인지 전조라고 저는 봅니다. 전조라고 보고 계시는구나. 전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신 거 열심히 읽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